자, 우리 시작합시다. 이제 5회 문제입니다. 킹과 로버 1번 경쟁 가치 모형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 했죠, 그죠? 내외 연통, 개인내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타당하지 않은 연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 내부 과정 모형의 목표 가치는 조직의 생산성, 수익성.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합리적 자원 배분. 요거는 합리적 목표 모형이죠. 합리적 목표 모형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체제 모형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자원 획득. 이를 위해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신축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됐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은 인적 자원 개발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영집성. 이게 맞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놓으면 거의 대부분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리얼 합리적 목표 모형은 조직의 균형. 이를 위해서 정보 관리와 의사소통은, 자, 써보시죠. 내부 과정 모형입니다. 내부 과정 모형.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이거는 맞죠? 그리고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합리적 목표 모형이 아니라 인간관계 모형을 적용합니다. 인간관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리얼 미어 잠깐만요.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일단 요거는 넘어갑시다. 지금 보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틀린 거구나. 기업 리얼 미어. 틀린 거를 연결하는군요. 그럼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컵과 로스 됐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의 정책 문제화, 강요된, 요거밖에 놓을 게 없죠, 그죠? 강요된. 그래서 뭐 굳이 하면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내부 접근형은 국방 외교 비밀 유지 중요합니다, 그죠?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좋게 보는 거죠, 그죠? 나쁘게 보면 뭐예요?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의 영역이죠. 철의 삼각형의 영역이고, 좋게 보면 이렇게 외교 국방에서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될 때 한다는 거죠. 3번 동원형은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우리 이제 PR이라고 그랬죠? 이따 그랬어요. 내부 접근형은 민주화된 사회에 신속한 의제 설정의 필요성. 틀렸죠? 내부 접근형은 불평등 사회죠. 불평등 사회 쓰시고 됐습니다. 내부 접근형보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사는 게 뭡니까? 음모형이죠. 음모형이, 그죠? 일반적으로 좀 더 잘 맞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콕과 로스 이론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옛날에 많이 나와서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3번 지방선거입니다. 타당한 것은, 자, 1번 자치단체장 지방의 선거 정당 공천 허용되지만 교육위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 중에 교육위원만 틀렸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 건데, 그죠? 한 번인가 두 번은 교육위원은 따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 잔재가 남아있죠. 지금도 교육하면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죠, 그죠?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해요. 그래 놓고 지금 교육감 선거하면 어떻게 해요?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다 나눠서 하잖아. 그죠?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중립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자, 지방 교육위원은 여전히 지금은요 지방의원을 뽑죠. 그럼 그 중에 교육위원을 뽑아요. 됐습니다. 2번 광역은 중선거구, 기초는 소선거. 반대죠. 광역은 소선거구제, 기초는 중선거구제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2명 이상을 뽑으면 중선거구죠.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으면 소선거구입니다. 3번 광역은 기초 모두 비례대표하고 있죠? 비례대표하고 있습니다. 4번 교육감은 주민소환 대상이지만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아니죠? 유일하게 주민소환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비례죠. 비례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닌데 그는 이제 틀렸죠. 그는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소환? 국민소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국민소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4번 결산 타당한 것은 1번 결산은 정부활동의 예상적 수치 법적 성격이 없다. 뒤에 법적 성격이 없다는 거 맞죠? 그러나 결산은 무슨 수치? 확정적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번 감사원은 결산 승인, 국회 결산검사 반대죠. 감사원이 뭐 하죠? 결산 검사를 하고 국회가 결산 승인을 합니다. 3번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에는 현금주의를 합니까? 발생주의를 합니까? 발생주의를 하고 있죠? 발생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4번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제가 우리 어떻게 외워죠? 요계와치, 요결재성 이렇게 외워죠. 그죠? 요결재성. 4번 문제가 딱 난이도 중간 정도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5번 정부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보호 규제와 경쟁 규제 맞죠? 2번 경제 규제는 진입 규제, 가격 규제와 같은 기업 운영에 대한 개입, 사회 규제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규제 맞죠? 환경 오염 같은 거 그죠? 환경 오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이 되겠습니다. 성과 규제는 기업 활동의 투입 자원에 대한 규제, 수당 규제는 기업의 생산 과정에 대한 규제. 3번이 틀렸네요. 투입 요소는 무슨 규제? 투입 규제입니다. 투입 규제. 기술 규제라고 그러죠. 기술 규제 됐습니다. 수당 규제는 수당 규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생산 과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제? 과정 규제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규제? 과정 규제 또는 관리 규제라고 그러죠. 생산 관리, 과정의 관리 같은 거, 그죠? 됐습니다. 투입. 그 다음에 산출물, 성과 규제, 산출 규제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어느 게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 그랬어요? 성과 규제나 산출 규제가 가장 좋다 그랬죠. 제가 이거 항상 예를 드는 게 뭡니까? 학교 급식. 어제 우리 와이프 문자 왔다던데요. 뭐 여러분도 왔을 텐데 동생 중에 학교 급식하는 학생 없어요? 없구나. 우리 집은 2명이나 있는데 있으니까 되게 아이디어 좋죠, 그죠? 정부가 아마 무슨 농수산물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 먹겠지. 우리 아들 딸들은 뭐 채소 안 먹는다, 그죠? 좋습니다. 잠깐 뭐 막간에 딴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우리 아들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인데 내가 가서 가장 놀랬던 게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놀랬던 게 우유. 그러니까 급식 담당 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흰 우유를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먹었구나.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뭘 주는데 안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흰 우유를 어디 짱 박아 놓던지 나는 그래서 그게 막 위생상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유 급식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또 학부모들은 먹이고 싶어 하고 또 먹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이 무슨 뭐 딸기 우유, 쪼꼬우유 이런 건데 또 딸기 우유, 쪼꼬우유 또 비싸기도 하고 또 뭐 신청을 받아서 하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저는 무상급식 세대가 아니거든요. 도시락 들고 다닐 세대인데
우리 때 초등학교 때 우유급식을 먹는 애들은 부의 상징이었거든. 마치 뭐 소세지 반찬을 싸우는 것 같이 우유급식을 이렇게 받아서 먹었을 때, 그래서 우유가 내 몸에 안 맞나? 하여튼 그래서 나는 먹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들은 급식 교사님, 저 사람 왜 와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우유를 안 먹는데요. 흰우유가 진짜 맛있는데 이게 흰우유 먹고 이렇게 조금 씹어 먹으면 말이 안 되지만 흰우유를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서 씹어 먹으면 그래? 그렇구나. 그리 말하면 내 할 말이 없네. 저는 우유를 군대 가서 처음 먹었어요. 사실상 군대 가면 강제로 서울 우유를 주고, 나 지금도 서울 우유밖에 안 먹어. 다른 우유도 맛있겠지만 서울 우유의 그 흰 우유, 그게 힘든 시절에 나를 위로해준 유일한 그런 애들은 흰 우유. 그렇구나. 고소하던데. 그래서 나 그때 처음 느꼈지. 나중에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우유가 고소하구나. 맨날 책에서만 배웠잖아. 우유 고소함.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고소하더라고. 그래. 됐습니다. 급식업자 입장에서는 네가 어떤 생산 방법을 쓰든지 무슨 원료를 쓰든지 3등급의 급식만 되면 된다는 식의 규제, 즉 성과 규제나 산출 규제가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투입 규제죠. 투입 규제. 그죠? 수단 규제라 그럽니다. 자, 4번. 파지티브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네거티브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맞죠? 그죠? 왜 그렇죠?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죠? 봐봐요. 자, 여러분, 조례는 뭐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한다, 할 수 있으니까 네거티브예요, 파지티브예요? 파지티브한 건데 그 말은 뭡니까? 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느낌은 반대인데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규정하면. 법령이 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6번. 정책 결정 모형 타당한 것은 됐습니다. 점정 모형은 우연성, 무작위성. 10조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2번 합리 모형. 근본 세부로 나눈 건 누굽니까? 아미타 예초니의 믹스드 스캐닝. 혼합 탐색, 혼합 주사 모형이죠. 3번 최적 모형은 계량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 등 비계량 요소를 활용한다. 맞죠? 그래서 합리 모형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자, 4번 알리슨 모형. 이게 많이 속죠? 정반합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각자 적용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알리슨 모형, 알리슨 쿠바 미사일을 다룬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여러분들까지 사전 세대인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사전을 이렇게 침묵척하면서 넘겼어? 아니야? 뭐야, 전자사전? 요즘 애들은 사전 안 쓰던데. 우와,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짜증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고등학교 때가 엄청 그때 또 샤프 전자사전이 또 고의 상징이었잖아. 사준다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 됐는데 애가 콧방귀다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영어 사전이 에센스거든. 에센스 영어 사전 기억나죠? 뭐 옥스포드도 있고. 좀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옥스포드 영영 사전 썼다고. 그 당시 이렇게 막 딴 거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죠? 알리슨이 쓴 책 제목이 Essence of Decision이야. Essence가 무슨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질, 핵심 이런 뜻이거든요.
This is 뭐의 본질? 결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쿠바 미사일기를 다뤘죠. 이 모형이 참 좋습니다. 하나의 모형에 하나의 사례에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죠? 좋은 모형이죠. 자, 7번 갑시다. 행정이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부 행정 신뢰, 피신뢰자인 국민들이 신뢰자인 정부. 틀렸죠 이거? 항상 이것만 논다 그랬죠? 신뢰는 정부 신뢰는 누가 신뢰하는 겁니까? 국민이. 신뢰자는 누구죠? 국민이. 맞죠? 피신뢰자는 누구죠? 정부를. 주관적 믿음, 이게 중요하죠. 위험 부담적 지위까지 믿어주시고 취약한이라고 써보세요. 됐습니다. 신뢰는 딱 요 두 단어, 두 단어. 신뢰는 뭐라고요? 그냥 믿음이야,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위험 부담적 지위를 기꺼이 수용해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친구한테 야, 나 너 신뢰해.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믿기 때문에 돈 떼일 줄 알면서도 돈 빌려주는 거라는 거죠. 됐습니다. 2번. 투명성은 청렴성과 이해 충돌의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지만이 그죠? 자기가 청렴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재산을 공개했더니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네 하는 일하고 이 주식이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투명성은 청렴성과 이해 충돌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이몬 했습니다. 사회적 역류성은 누구요? 인간관계론이죠. 허버트 사이몬은 무슨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이 중요하죠. 허버트 사이몬은 결정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했다는 거죠. 사회적 형평성은 신공공관리 반발, 신국정관리에서 본격 연구. 틀렸죠? 그죠? 사회적 형평성은 행태주의의 반발에 따라서 신행정학 또는 후기 행태주의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8번 오랜만에 나왔죠. 과다 공급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와그너의 무슨 법칙? 경비 팽창의 법칙. 됐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거죠, 그죠? GDP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도시화나 산업화에 따라서 정부 경비가 국민 소득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가 가서 맞고요. 보몰병은 뭡니까? 행정은 무슨 집약적?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는 아시죠? 과소공급설이죠. 자, 내가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들은 공공재 투입에서 내가 얻는 효용과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을 비교하는데 비용이 투입 편익보다 훨씬 큰 거죠. 쉽게 말해볼까? 내가 10만 원의 세금을 냈을 때 사람들은 내가 10만 원 내는 것보다 내가 받는 혜택이 작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뭐가 비용이 훨씬 크니까 편익이 훨씬 적으니까 나는 아예 공공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합리적 무지가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 그죠?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20대 투표율이 왜 낮을까, 상대적으로? 합리적 무지라는 거죠.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될 때 유권자로서 정보도 알아야 되고 왔다 갔다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편익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용과 편익을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투표를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좋더라. 또 한편 어떻습니까? 투표를 해서 좋은 행정이 된다는 것은 그 편익이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죠.
거기에 열심히 투표 안 한 사람도 누릴 수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간다는 뭐 한다?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론도 지금 틀렸어. 왜요? 올해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엄청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높아졌죠. 다수의 합리적 무지가, 그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 보겠습니까? 저는 뭐 사회자본 같은 이론을 끌어와 설명하면 상당히 그렇다하죠. 꼭 인간이 셀피시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역량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높은 사회자본의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9번. 이게 한 번 더 놀만한데, 그죠? 올해 이제 안 놓으면 이제 안 놉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임기가,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보통 집권 1년 차에 조직개혁을 하면 그 다음에나 다음해까지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4년 차 접어들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놓을만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5월 10일 날 시작했죠. 근데 조직개혁은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9급, 7급 시험은 5월, 6월 달에 했잖아. 그러니까 한 1년 타이밍을 놓친 거죠. 됐습니다. 중소기업청 폐지 맞죠? 중소벤처기업부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2번 미창부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왜요? 글자가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름이 긴 부처예요. 11자인가 그럴 걸 아마? 9자인가요? 그죠? 그래서 요즘 과기정통이라 그러죠. 우정사업본부, 그죠? 됐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장관급으로 하고 해양경찰 기능은 해양수산부사 해양경찰청으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없앴죠. 국민안전처를 없앴다. 공조. 됐습니다. 전염병 예방 위기관리 국무총리 직속의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지금 본부장님이 유명한 분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어디 밑에 있어 지금? 보복. 딱 봐도 이게 보복에 있을 것 같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우리나라에서 본부가 제가 알기로 3-4개밖에 없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과학기술, 외교통상. 본부장이 정무직 빼고는 가장 높은 일반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거죠. 본부장 정도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됐습니다. 인생사 세옹시 말하는 거야, 그죠? 정은경 본부장이 메르스 때 일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아가지고 됐는데, 그죠? 넘어갑시다. 10번. 정부 지출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한 분들은 금방 풀 수 있죠. 자, 1번. 총 지출 규모는 연결재무제표. 틀렸죠? 연결재무제표.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내부거래 차감이죠. 그러면 총계 방식이에요? 순계 방식이에요? 순계 방식이에요. 요 세 단어는 항상 기억하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 빌려주면 일반회계에서 내 채권 10억 잡고 특별회계는 내가 돈 10억 들어온 걸로 잡으면 이게 총계로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20억이 돼버리죠. 근데 실제로는 10억밖에 없잖아. 연결재무제표,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거 맞죠? 순계 방식 맞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통합재정, 보존재원, 별도관리, 재정 건전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보존재원은 밑에 있죠. 비상환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환성 세입과 세출입니다. 비상환성 세입과 세출은 그냥 계산하는 거고요. 왜 보존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느냐? 상환해야 될 것은 빚이에요? 빚 아니에요? 빚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갑시다. 여기까지 놓아주면 좋은데, 그죠? 보존재원이 증가한 것은 흑자다, 적자다? 적자다. 다시. 보존재원이 증가한 것은 적자다. 됐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B자 다 빼야 되죠. 4번 국가재정은 통합재정 수지에 포함되지만 지방재정도 포함된다 그랬죠. 여기 안 되는 게 기업자, 무슨 기금? 금융기금하고 금융공기업 됐습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넘어가시죠. 11번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틀린 것은 맥클레랜드 최초 주장한 역량은 우수 성과자의 행동 맞죠?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행동의 행동 됐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놀지 말고 지역 청주에 꼭 붙을 분들은 청주 인근에 자원봉사 몇 군데 갔다 와잉. 요즘에 뭘 물어본다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예, 공공봉사심이 높습니다. 공공봉사심이 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보셨어요? 내가 공공봉사심이 높은 거는 내 내면의 얘기죠. 그럼 보통 공공봉사심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자원봉사 많이 하겠죠. 축제 같은 데 많이 참여할 거고 뭐 제안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경험.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면접관이 뭘 물어봐요? 이게 역량 면접이라고 그랬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갈등을 조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경험을 물어보는데 경험 없는 거 억지로 외워서 얘기하면 바로 뽀록 나죠. 그 순간 바로 나락이야 나락. 2차 시험 붙었는데 그지? 면접 때도 안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자, 2번 역량은 능력과 달리 외부 동그라미 관찰 측정 위에다가 개발 써보세요. 이게 능력과 역량의 차이죠. 역량은 경험이니까 외부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내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2번 역량 모델 전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것은 공통 역량이고요.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은 관리 역량이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직무 역량. 아시겠죠? 이걸 기능 역량이라고 그래요. 자, 옆에 설계 과장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설계에 동그라미 쳐보고 과장이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직무고 기능이죠. 설계 과장님은 설계를 잘해야 될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의 역량?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과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설계는 무슨 역량이라고요? 직무 역량 또는 기능 역량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공통 역량이겠죠. 공통 역량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4번 한국은 고공단 진입 심사와 과장급 신규 채용 그죠? 역량평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신규 채용도 맞고요. 승진, 과장 승진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전 검정 장치 쓰세요. 됐습니다. 역량 요 정도. 그 2번이 기출 지문이죠. 그죠? 다시 무슨 역량?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관리 역량. 아시겠죠?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관리 역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전적 검정 장치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번 지방의원 징계.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죠? 경고, 사과, 60일 추석 정지 제명. 답은 3번이죠? 30일. 지방의회는 뭐 경감 정합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13번 조세 지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세 지출은 형식은 지출이지만 실질은 수입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뒤에 비가시적이라는 말은 맞죠? 반대죠. 형식은 지금 조세잖아요. 실질은 뭐라고요? 지출이죠. 자, 여러분, 자,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는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은 지출이지만 형식은 세입이라고 해도 되죠. 다시, 형식은 뭐지만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인 거죠. 이게 모순 행동이죠. 조세, 지출. 조세는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지출이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조세 감면, 소득 공제, 뭐 우대세율,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뭐 면세, 그죠? 비과세 이런 것들, 그죠? 면세 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면서 면세 좀 이용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2번 바로 이 역진성, 조세 지출의 최고의 나쁜 점은 역진성이죠. 누구한테 좋아요? 부자들한테 좋은 거야. 그럼 소득 분배를 더욱더 악화시키겠죠. 그죠? 됐습니다. 300억 이상의 예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미기출이에요. 금액이 놓을지 예타를 놓을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령이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일몰도래서 보세요. 일몰도래. 그죠? 됐습니다. 그 300억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 있죠? 그 위에다가 일몰도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설되는 조세 지출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을 5년 동안 해줬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그까지는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3번은 미기출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자, 4번 국세 감면 한도. 감매율은 국세 감면액을 국세 수익과 감면액을 합친 금액으로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국세 감면액이 분자고요. 밑에, 그죠? 국세 감면액을 국세 수입에 감면액을 더해야 됩니다. 분모는 여기 시험 나왔죠? 0.05도, 그죠? 놓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14번 신공공관리 비판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 경영 차이를 무시하고 행정의 방식을 강조했다. 딱 봐도 1번이 정답이네, 그죠? 됐습니다. 경영의 방식이죠. 경영의 방식을 강조한 것이고. 2번 공공성, 공익성 무시, 행정의 효율성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죠. 3번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 정보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한다. 이게 2번하고 같은 말입니다. 민주적 책임성이 위에 있는 공익성, 공공성이죠. 그죠?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적 책임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기업가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4번 고객을 보는 관점, 수동적 존재 맞죠? 고객, 수동적 존재. 그죠? EXIT라고 써보세요. exit. 고객은 불만을 어떻게 표출한다? exit로 하죠. exit. 됐습니다. 15번 네트워크 구조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원봉사자금 확대는 정부 운영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요즘엔 뭐 웬만하면 다 네트워크죠. 이게 끝판왕이 2007년 어디에서 있었던? 태안에서 있었던 자원봉사죠. 124만 명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조직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2번 네트워크 구조는 기능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리 손실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네트워크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슨 손실? 대리 손실이죠. 대리 손실.
그죠? 자원봉사자에게 맡겼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일 안 하고, 그죠? 도망간다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부평에 살았는데, 부천에 여러분 그 영화제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 자원봉사 모집하길래 내가 영화 공짜로 보고 싶어서 지원하려고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리손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범할 바에는 안 하겠다 싶어서 안 갔습니다. 그죠? 작년에 좀 너무 아쉬워요. 작년에 우리 아들하고 관련된 얘기했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국체전 100주년이라서 서울시에서 했는데, 와, 근데 자원봉사자들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5월달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9월달에 근데 쫙 훈련을 계속 하는데, 나는 그 전국체전 할 때는 시간이 많은데 그 중간에는 강의가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야. 훈련 시간에.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자, 3번 슬림화 간소화 신속 유연 맞죠? 4번 계층통합 분권적 업무 수행 겠죠? 계층통합 밑에다가 직권화 써보시고, 분권적인 거니까 분권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아요. 네트워크 조직은 뭐라고요? 직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합니다. 이 직권화라는 것이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 과정에서는 직권적으로 하지만 어떤 수단 달성이나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이 정답이네요. 16번 이런 거 거저주는 문제죠. 스미스죠. 스미스 됐죠? 스미스. 고전 예산 원칙은 누구예요? 노이마르크죠. 노이마르크.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애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다음 중 노이마르크의 예산 원칙이 아닌 것을 이렇게 논다고요. 됐습니다. 재량의 원칙, 교류의 원칙, 수직 균형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답은 딱 봐도 3번이죠? 됐습니다. 자, 1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물어봤네요. 자치단체장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이임사무,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에는 내가 시킨 거니까 게을리하고 있을 때 아주 그죠, 너무 심한 표현이죠, 그죠? 게을리한다는 것이 형용사적인 느낌인데 그죠? 그것이 법적 용어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시킨 일이라는 거죠. 위임사무 됐습니다. 시도지사가 안 할 때는 주무장관 맞죠? 즉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간을 정하여도 시험에 나왔고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이 틀린 거죠. 자, 장이 직무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비용은 나중에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집행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은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 날로부터 15일, 이 직무이행명령은 15일이죠. 거의 대부분 조례는 20일이나 5일인데 여기는 15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20일 아니에요. 대법원도 시험에 나왔죠. 고등법원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죠.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대집행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반박 또는 반격으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틀렸고요. 자, 이 직무이행명령은 아주 강력한 권력적 통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공직윤리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재산 등록 동그라미, 공개 동그라미. 등록은 몇 급? 4급. 공개는 몇 급? 1급입니다. 됐습니다. 정무직이죠.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맞죠?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공무원법은 이해충돌, 백지신탁. 백지신탁은 어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다 그랬죠? 얼마? 시험 나왔죠? 얼마? 1000만원. 됐습니다. (3번) 됐습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얼마? 300만원이죠.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300만원. 됐습니다. 자, 취업 제한은 됐습니다. 퇴직 후 몇 년? 3년이죠. 전호, 전, 오, 후, 3. 비면직자는 전, 오, 후, 5. 아시겠죠? 일반 퇴직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그죠? 부서 또는 기관. 여기 중요하다 그랬는데 안 나왔다 그랬죠? 부서 또는 기관이 퇴직 후 몇 년? 5년 동안. 비면직자는 퇴직 전 몇 년? 5년. 퇴직 후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이게 규정 법률이 다르죠? 4번 규정은 어디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데 비면직자는 부방법이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아까 시험이 나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 모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립스킬, 일선 관료 이론, 후방향적 접근은 엘모어죠. 엘모, 백워드 매핑, 엘모어. 2번 엘모어는 거시, 행정, 채택, 미시, 기술 타당. 이거는 내용은 맞는데 누구죠? 버만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죠. 맥랜드는 오클랜드 사업은 누구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입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됐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정책 집행을 사실상 연구했던 최초의 학자죠. 그래서 프레스만, 윌다브스키, 오클랜드 사업은 조금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사바스요. 지지현한 모형. 상향식 집행과 하향식 집행을 통합했다. 맞죠? 하향식과 상향식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동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변동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동기부여 옳은 것은 됐습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는 믿는 정도. 이걸 기대죠, 기대. 맞죠? 브루마이 기대 이론입니다. 브루마이 기대 이론이죠. 자, 브루마이 기대 이론.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무슨 인물? 중거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의 형평성 이론이죠. 맞습니다. 맥클랜드 학습된 욕구 이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어떤 확률의 과제를 선호해요? Calculated risk. 중간 정도. 높은 위험이 아니라 뭐요? 중간 정도. Moderate. 중간 정도의 위험.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950만 공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야 내가 성취 동기가 높기 때문에 고시상관왕 해야지.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꿈도 안 꾸는 거잖아. 사실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몇 명 없고. 너무 뭐가 높아요? 높죠. 위험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뭐 나쁘게 보는 거 아닌데 그나마 편의점 알바는 구하기가 쉽죠. 그거는 할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950만 또는 950만을 뽑고 나서 뭐 790만 그 정도가 지금 내가 조금 하면 할 수 있겠다. 무슨 위험? 계산된 위험. 똑같은 말 뭐? 중간 정도의 위험입니다.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됐으면 노력은 직접 요인이고 보상은 간접 요인이다. 밑에 대문자로 영어로 E 써시고 화살표, P 써시고 화살표, R 쓰고 화살표, S. 포터와 롤러는 EPRS 이론이라고 그러죠. E는 effort, 노력입니다. P는 퍼포먼스, 성과. R은 리워드, 보상. S는 만족이죠. satisfaction. 이 보상이 다시 무슨 보상?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력은 맞죠? 성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E가 바로 P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족은 다시 E로 가서 P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요인이에요? 간접 요인이죠.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잘못 냈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포터와 롤러 모양은 동기부여 이론에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이랄까 학문적인 함의가 두 개예요. 바로 성과 후 만족이라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이론들은 먼저 내가 만족해야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어떤 성과를 내고 보상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했을 때 즉 업적 만족 이론이죠. 이게 아주 깨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나눴다?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나눴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죠.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잘못 드렸네. 그죠? 백지 신탁 제가 알기로 3천만원 같은데요. 1,000만원이 아니라 아마 맞을 겁니다. 한번 우리 하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3천만원 맞을 거예요. 1,000만원은 너무 적어. 그리고 내가 이 애니멀 스프리트 본능적인 느낌으로 1,000만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